장기 투자하면 ETF는 결국 다 오를까요? 제 답은 아닙니다. 오른다는 말과 버티는 동안 손실이 없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직관적인 장면이 2022년이었습니다. 같은 미국 대표 지수인데도 내스닥 100TR은 연간 마이너스 32.4%, S&P 500TR은 마이너스 18.1%를 기록했습니다. TR은 배당까지 다시 투자했다고 가정한 총수익 기준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장기 우상향 자산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락 구간의 깊이는 14.3%포인트나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ETF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장기 투자니까 결국 복구되지 않을까? 하지만 ETF는 분산 투자 수단이지 손실, 회피 수단은 아닙니다. 여러 종목을 나눠 담는 도구일 뿐 하락 자체를 없애주는 보험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두 개 생깁니다. 왜 똑같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S&P 500과 QQQ의 체감 리스크는 이렇게 다를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낙폭은 과연 어느 쪽일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S&P 500과 QQQ가 단순히 수익률 경쟁을 하는 상품이 아니라 구성과 변동성, 비용 그리고 맞는 투자 상황이 서로 다른 ETF라는 점을 데이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이 차이를 모른 채 들어가면 장기 투자는 복리의 문제가 아니라 손실을 견디다 중간에 포기하는 게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낙폭을 보려면 먼저 경기장 선부터 다시 크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립니다. 도대체 우리는 지금 같은 것끼리 비교하고 있는 걸까요? 숫자만 보면 단순합니다. 500대 100입니다. 둘 다 미국입니다. 둘 다 ETF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체는 다릅니다. QQQ는 ETF입니다. 인베스코가 운용하는 실제 상품입니다. 반면 내스닥 100은 지수입니다. 지수란 시장을 재는 기준표입니다. 실제로 계좌에 담는 물건이 아니라 어떤 종목을 어떤 비중으로 묶을지 정한 규칙표에 가깝습니다. 내스닥 공개 자료를 보면 내스닥 100은 내스닥에 상장된 비금융 대형주 100종목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주는 빠집니다. S&P 500은 또 다릅니다. S&P 다우존스 인디세스 자료 기준 미국 주식 시가총액의 약 80%를 포괄하는 500개의 대표 기업 지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교는 S&P 500 ETF 대 QQQ입니다. 아니면 S&P 500 인덱스 대 내스닥 100입니다. 이 선이 흐려지면 뒤에서 나오는 수익률 숫자도 다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같은 S&P 500 ETF끼리는 다 같을까요? 여기서 더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VO와 SPY입니다. 둘 다 S&P 500을 따릅니다. 그런데 비용은 같지 않습니다. 밴가드 팩트시트 기준 VO 보수는 연 0.03%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료 기준 SPY는 0.0945%입니다. 3배가 넘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메뉴가 많을수록 세트가 더 비싸 보이죠. 그런데 ETF 시장은 종종 반대로 갑니다. 500개를 담는 대표 상품이 100개를 담는 인기 상품보다 더 쌉니다. 인베스코 공개 자료 기준 QQQ 보수는 0.20%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적게 담는 쪽이 단순해 보여야 하는데 현실의 가격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제 돈이 흐르는 길을 보셔야 합니다. 지수 수익률과 ETF 수익률은 같지 않습니다. 중간에 여러 층이 끼어듭니다. 보수가 있고 매매, 스프레드가 있고 운용 과정의 마찰도 있습니다. 스프레드는 사고 팔 때 바로 내는 숨은 비용입니다. 추적 오차는 ETF가 기준지수를 얼마나 비슷하게 따라갔는지의 차이입니다. 작아 보여도 시간이 길어지면 다르게 남습니다. 월급날마다 30만 원씩 자동 매수하는 직장인은 이 차이를 매달 겪습니다. 아이 계좌에 10년, 15년 넣는 부모는 더 길게 겪습니다. 퇴직연금에서 한 번 고르면 오래 끌고 가는 50대는 나중에 더 크게 체감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손에 쥐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헷갈리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핵심은 층위를 섞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스닥이 좋으니 QQQ라고 말합니다. 그 한 문장 안에 거래소 이름 지수 규칙, 섹터 성격 상품 비용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S&P 500이면 다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지수라도 그릇이 다르면 최종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생수도 같은 물인데 공항에서는 비싸고 대형마트에서는 쌉니다. ETF도 비슷합니다. 내용물만 보면 안 됩니다. 그릇값과 유통비도 봐야 합니다. 이걸 나누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장을 고르는 게 아니라 포장과 별명을 고르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요? 미국 시장은 이 구분이 비교적 선명합니다. 같은 S&P 500 노출을 원하면 먼저 기준지수를 정합니다. 그 다음 VO나 SPY처럼 상품을 따로 비교합니다. 비용 경쟁도 치열합니다. 대표 S&P 500 ETF 보수가 0.03% 수준까지 내려온 건
그런 경쟁의 결과입니다. 이 문화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먼저 무엇을 살지 정하고 그 다음 어떤 그릇에 담을지 고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ETF가 더 잘게 쪼개질수록 이 구분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 비교 대상은 바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봐야 할 건 내용물입니다. 500개와 100개, 그리고 금융주 제외. 이 규칙 차이가 왜 같은 미국 투자라도 전혀 다른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걸까요? 이제 이름표는 치웠습니다. 남은 건 바구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VO는 504 종목을 담고 있었는데 상위 10개 비중이 40.7%였습니다. 500개가 넘는데 무게의 사알이 10개에 몰린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넓게 담고 있다고 생각한 돈을 실제로 어디에 가장 많이 얹고 있었던 걸까요? 뱅가드 팩트시트로 보면 VO의 섹터 비중은 정보기술 34.4%, 금융 13.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10.6%, 경기소비재 10.4%였습니다. 분명 넓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른 건 아닙니다. 식당으로 치면 메뉴가 504개인 뷔페인데 손이 가는 접시는 몇 개에 집중된 셈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메뉴가 많을수록 한 접시 영향이 작아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인기 메뉴 10개가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더 좁은 바구니는 어느 정도까지 한쪽으로 기울어 있을까요? QQQ 쪽으로 가면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인베스코 자료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 QQQ의 비중은 기술 63.3%, 경기소비재 17.9%, 헬스케어 5.4%였습니다. 네스닥 자료에서는 같은 시점 나스닥 100 상위 10개 비중을 52%로 제시했습니다. 상위에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같은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시를 겪습니다. 기술 63.3%만 보고 끝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기소비재 안에 애마존처럼 거표지와 체감 성격이 다른 종목까지 보면 실제 느낌은 더 강한 성장주 묶음에 가깝습니다. 같은 미국 투자라고 불러도 왜 어떤 계좌는 밤사이 더 뜨겁게 흔들리는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진짜 갈림길은 종목 수보다 비중 규칙입니다. 시가총액 가중이란 회사 몸집이 클수록 더 많이 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큰 회사 주가가 오르면 그 회사 비중도 자동으로 더 커집니다. QQQ가 따르는 나스닥 100은 수정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몸집대로 담대 쏠림이 너무 심하면 규칙으로 조금 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눌러도 상위 10개가 52%입니다. 새 돈이 들어올수록 이미 커진 기업으로 더 많이 흘러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승자 쏠림이 더 굳어집니다. 게다가 금융주가 빠져 있습니다. 금리와 경기 국면에서 은행보험카드 같은 축이 받쳐줄 때도 그 완충제가 약합니다. 결국 위험은 종목 수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반복해서 같은 자리로 모이는 구조의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생활의 시간표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벽 배송을 마치고 휴게소에서 미국장 마감 화면을 보는 기사님에게 하루 3%, 4% 흔들림은 숫자 이상입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매달 적립하는 자취생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계좌에 10년 넘게 넣는 부모는 수익률보다 중간에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낙폭이란 가장 높았던 지점에서 얼마나 내려왔는지를 말합니다. 퇴직 5년 남은 50대의 연금계좌라면 이 낙폭의 체감은 더 큽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투자 기간이 15년, 20년 이상인 사람은 QQQ를 중심이 아니라 보조바구니로 붙일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장기 투자라도 20년의 시간과 5년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데 정말 같은 바구니로 버텨도 될까요?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더 분명하게 나눠 보여줍니다. S&P 다우존스는 같은 500개를 넣고도 이퀄웨이트 지수를 따로 운영합니다. 같은 미국 대형주라도 메가캡 집중형과 고른 분산형을 구분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500개를 담았다는 말만으로는 분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장기 투자면 무조건 오른다는 말보다 더 위험한 말은 오래 들고 가면 구성 차이는 사라진다는 착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조 차이는 더 크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면 QQQ의 추진력은 계속 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위 몇 종목의 실적 규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좌 전체를 흔드는 힘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숫자는 단 3개입니다. 상위 10개 비중 섹터 편중 그리고 빠진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난 사이클에서 누가 더 많이 벌었고 누가 더 깊게 흔들렸을까요? 방금 던진 질문 이제 날짜를 딱 맞춰보겠습니다. 같은 날로 맞추면 분위기가 아니라 숫자가 말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공식 NAV 총수익으로 보면 VO의 연환산 10년 수익률은
14.78%, QQQ는 19.45%였습니다. 5년은 14.38대 15.06, 3년은 22.97대 32.89, 1년은 17.84대 20.81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숫자만 놓고 보면 QQQ가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같은 미국 ETF를 사는데 누구는 편했고 누구는 불안했을까요? 여기서 비교 원칙이 하나 나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총수익 기준이어야 합니다. 총수익은 배당까지 다시 더한 성과입니다. NAV는 펀드 안의 실제 순자산 가치입니다. 화면에 찍히는 거래 가격보다 비교 왜곡이 적습니다. 인베스코는 QQQ가 지난 10년 중 7년 동안 S&P 500을 이겼다고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7번 이겼다는 말과 여러분, 계좌의 복리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날마다 30만 원씩 넣는 자취생에게 중요한 건 연도별 승패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넣은 시점의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승률보다 더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시간표가 다르면 같은 수익률도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새벽 상차를 끝낸 화물차 기사가 휴게소에서 앱을 열 때 필요한 건 10년 평균이 아닙니다. 오늘 내 계좌가 얼마나 흔들렸는지입니다. 아이돌 데리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가족도 같습니다. 5년 안에 교육비를 써야 한다면 3년 32.89%라는 숫자보다 필요한 해에 하락이 오면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 생각은 분명합니다. 장기라는 말은 만능 면허가 아닙니다. 버틸 시간과 꺼낼 시점이 다르면 같은 ETF도 전혀 다른 상품이 됩니다. 그럼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은 어디서 생길까요? 다음 장면은 비용입니다. VO의 보수는 0.03%였습니다. QQQ는 0.18%였습니다. 같은 S&P 500 ETF인 SPI도 0.0945%였습니다. 1억 원을 1년 보유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VO는 3만원, QQQ는 18만원, SPY는 94,500원 수준입니다.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돈은 수익이 난 뒤에 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빠지고 남은 돈이 시장을 탑니다. 시간이 길수록 차이는 복리로 불어납니다. 더 이상한 건 여기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더 유명하고 더 많이 거래되는 상품이 더 싸야 할 것 같습니다. 택시는 심야가 더 비싸고 급행 배송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ETF는 현실이 반대입니다. 거대한 대표 상품인 SPY가 VO보다 3배 넘게 비쌉니다. 왜 같은 미국 대형주 바구니에 가격표가 이렇게 다를까요? 이건 단순한 브랜드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의 차이입니다. 돈이 지나가는 길규칙 비용 철학이 다릅니다. 미국 시장은 이 점을 비교적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같은 S&P 500이라도 시가총액형과 이퀄 웨이트형을 따로 두고 ETF마다 보수도 명확히 공개합니다. 투자자에게 성격이 다른 상품을 같은 이름으로 뭉뚱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 많은 개인 투자자는 미국 ETF라고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19.45% 같은 화려한 숫자는 보이는데 0.03과 0.18의 구조 차이는 잘 안 보입니다. 결국 수익률은 전면의 서고비용과 설계는 뒤로 숨습니다. 여러분, 돈이 새는 지점은 대개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디를 먼저 봐야 할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AI와 대형 성장주가 시장을 끌면 QQQ의 상대 강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10년 수익률 19.45%가 그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미래의 약속처럼 읽으면 위험합니다. 규제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걸리면 빠른 상품은 내려올 때도 빠릅니다. 월세와 생활비가 먼저인 자취생이라면 낮은 비용의 기본축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10년 넘게 적립할 30대 직장인이라면 QQQ를 보조 엔진으로 붙일 여지는 있습니다. 5년 안에 아이 교육비를 써야 하는 가족이라면 최근 1년, 3년 숫자보다 사용 시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장기 투자라고 다 같은 장기가 아닙니다. 3년의 장기와 15년의 장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실제 하락장이 왔을 때 누가 더 깊게 흔들렸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누가 더 깊게 흔들렸는지를 보려면 먼저 누가 왜 더 높이 올라갔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QQQ가 더 오른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스닥 집계로 2007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스다크 100의 누적 총수익률은 1342%였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560%였습니다. 연환산으로 풀면 16.0% 대 11.0%입니다. 매년 5%포인트 차이처럼 보여도 18년이 지나면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금일이 약 14.4가 된 바구니와 약 6.6이 된 바구니의 차이니까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몇 해 반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8개 연도 중 14개 연도에서 내스닥크 100이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단서는 수익률표가 아니라 바구니를 짜는 규칙에 있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핵심은 구성입니다. 내스닥 100은 내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대형주 100개를 담습니다. 비금융이라는 말은 은행보험 같은 금융주를 원칙적으로 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정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씁니다. 쉽게 말에만이 오른 큰 기업의 비중이 커지되 너무 한 종목에 몰리지 않게 일정 한도를 두는 방식입니다. 이 규칙 하나로 바구니의 성격이 확 바뀝니다. 금융에너지 유틸리티 같은 전통 섹터 비중은 얇아지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 디지털 소비 쪽이 두꺼워집니다. 2025년만 봐도 나스다크 설명에 따르면 기술 섹터 평균 비중이 61%였고 그의 수익 기여의 88%를 기술이 담당했습니다. 같은 해 총수익률도 내스닥 100은 21%, S&P 500은 18%였습니다. 즉 QQQ의 강세는 넓게 분산된 승리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강하게 쏠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런 쏠림에 더 높은 점수를 줬을까요? 제 판단은 분명합니다. 지난 10여 년 시장은 평균적인 기업보다 규모가 커질수록 더 강해지는 기업에 더 큰 프리미엄을 줬습니다.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반도체, 설계, 디지털, 광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런 속성이 강했습니다. 한 번 만든 제품과 인프라를 전 세계에 넓히면 매출률이 늘 때 이익이 그보다 더 빨리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고정비는 먼저 들지만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 이익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내스닥 100은 바로 이런 기업을 더 많이 더 크게 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S&P 500은 500개 기업을 넓게 담기 때문에 성장의 폭발력은 희석되지만 경기 국면이 바뀌어도 완충 장치가 더 많습니다. 결국 QQQ의 초과 수익은 기술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이익풀이 커지는 국면에서 그 편향이 보상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 기회는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가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둘째, 대형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현금 창출력이 유지돼야 합니다. 실제금리가 급격히 튀지 않아야 합니다. 성장주는 먼 미래 이익의 비중이 커서 할인율이 올라가면 가치가 더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할인율이란 미래에 벌 돈을 오늘 가격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미래돈의 현재 가치는 작아집니다. 넷째, 규제와 독과점 압박, 공급망 충격이 이익 추정을 크게 깎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맞으면 QQQ의 쏠림은 엔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같은 쏠림이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승자 조건은 수익률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에 맞는 돈만 넣는 사람입니다. QQQ의 승자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중간 하락 때 추가 매수를 할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쏠린 지수는 상승장에서 강한 대신 흔들릴 때 체감 변동도 큽니다. 셋째, QQQ를 미국 전체 시장의 대체제가 아니라 성장 편향독으로 봐야 합니다. 대체제는 같은 역할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VO와 QQQ는 이름만 비슷할 뿐 실제 역할이 다릅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평균에 가까운 결과를 원하면 S&P 500 계열이 맞고 특정 성장 엔진의 초과 수익 가능성에 베팅하려면 QQQ가 맞습니다. 제 의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QQQ는 더 좋은 ETF가 아니라 더 강한 성격의 ETF입니다. 성격이 강한 상품은 맞는 사람에게는 무기가 되지만 안 맞는 사람에게는 비용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확인할 건 하나입니다. 이 강한 성격이 실제 하락장에서 얼마나 거칠게 드러났느냐입니다.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강한 성격의 ETF는 상승장에서는 매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락장 숫자까지 붙이면 왜 모두가 QQQ에 올인하지 않는지가 선명해집니다. 나스다크가 2007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비교한 자료를 보면 나스다크 100의 연한산 변동성은 22.9%였습니다. S&P 500은 20.1%였습니다. 변동성은 가격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입니다. 같은 수익률이어도 흔들림이 크면 체감 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차이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년 롤링 변동성, 즉 직전 1년의 흔들림을 계속 다시 계산한 값도 평균 2.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장기라는 말이 버티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 아닐까요?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S&P 500도 미국 주식이고 QQQ도 미국 주식이니 둘을 같이 들면 꽤 나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두 지수의 상관관계는 93%였습니다. 상관관계는 같이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같은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즉, 둘을 함께 들고 있어 도시장 전체가 꺾일 때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하게 막아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 아니라 미국 주식 안에서 성장 쪽으로 더 기울어진 노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올인 판단이 더 위험해질까요? 운용사 공식 자료도 이 점을 숨기지 않습니다. QQQ는 Non-Diversified로 분류됩니다. 법적으로 특정 종목과 특정 섹터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중은 좋을 때는 추진력이 되지만 나쁠 때는 낙폭을 키웁니다. 실제로 2022년 하락장에서는 나스닥 100 총수익 지수의 손실폭이 S&P 500 총수익 지수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두 자릿수 퍼센트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였습니다. 나쁜 ETF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금리 충격 같은 위험의 피가 들어왔을 때 성장 편향이 더 크게 할인됐기 때문입니다. 할인이라는 것은 미래의 벌 이익의 가치를 오늘 가격으로 깎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금리가 뛰면 먼 미래 이익의 비중이 큰 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QQQ의 진짜 리스크는 손실 그 자체일까요?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QQQ의 핵심 리스크는 손실보다 포기 확률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결정적인 것은 최종 수익률보다 중간 이탈률입니다. 20%, 30% 안팎의 평가 손실이 왔을 때 생활비가 섞여 있거나 규칙이 없거나 심리가 흔들리면 많은 투자자는 바닥이 아니라 바닥 근처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후 회복과 초과 수익은 내 계좌 밖에서 일어납니다. 시간이 위험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락을 버틴 계좌에만 시간이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QQQ에 올인하지 않는 겁니다. 더 오를 수 있는 상품이라서 모두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흔들릴 때도 행동을 망치지 않을 사람에게만 맞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아예 없는 걸까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가능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시장이 다시 성장 희소성의 높은 값을 매기면 QQQ의 집중 구조는 다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 반도체 수요,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개선이 실제 이익 증가로 이어지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꼭 붙습니다. 첫째 설비 투자가 단순 기대가 아니라 순이익 증가로 연결돼야 합니다. 둘째 금리가 급하게 다시 치솟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대형 플랫폼과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 공급망 충격, 독과점 압박이 이익 추정을 크게 깎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성이 몇 종목만 버는 장이 아니라 이익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같은 집중도라도 이익이 넓게 받쳐주면 체력이고 몇 종목에만 기대면 취약성입니다. 결국 QQQ의 기회는 무조건이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세 부류만 해당된다고 봅니다. 첫째, 5년 안에 쓸 돈과 투자금을 완전히 분리한 사람입니다. 둘째, 큰 하락이 와도 정해둔 규칙대로 유지하거나 분할 매수할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QQQ를 미국 시장 전체의 대용품이 아니라 성장 쪽으로 기울기를 더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월별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거나 손실 구간에서 전략을 자주 바꾸거나 QQQ를 그냥 더 잘 오른 미국 ETF 정도로 생각한다면 올인 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맞춰야 하는 것은 다음 1년 수익률이 아닙니다. 내가 그 흔들림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이 차이를 실제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번역하느냐입니다. 이제 답을 전략의 언어로 바꾸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정해야 할 것은 승부처가 아니라 자리 배치입니다. 코어를 어디에 두고 성장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 프레임이 마지막 판단입니다. 앞으로 이 선택은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AI와 반도체 클라우드 투자가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면 QQQ 같은 성장 편향 지수는 다시 강한 추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둘째, 금리와 규제 환경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덜 깎입니다. 현재 가치란 미래 돈을 오늘 얼마로 볼지 계산한 값입니다. 반대로 빅테크 규제와 반독점 압박이 커지면 상위 종목 비중이 높은 구조는 더 예민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경쟁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0.03%와 0.18%의 차이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코어와 위성을 분리하는 겁니다. 미국 대형주 시장 전체에 가깝게 가져가고 싶다면 504 종목에 분산되고 보수가 0.03%인 VO 같은 S&P 500 ETF가 더 자연스러운 코어입니다. 금융을 포함한 11개 섹터를 담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둘째, QQQ는 코어 대체가 아니라 성장 위성으로 보는 겁니다. 기술 63.3%, 경기 소비재 17.9%,
보수 0.18%라는 숫자 자체가 이미 공격적 성격을 말해줍니다. 셋째 리밸런싱 규칙을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리밸런싱은 오른 자산을 조금 줄이고 부족한 자산을 채워 원래 비중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판단을 감정이 아니라 규칙에 맡기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도 분명합니다. 어떤 ETF가 더 많이 오를지를 먼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투자 기간이 몇 년인지 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지 큰 손실 구간에서 추가 매수까지 가능한지를 적어보셔야 합니다. ETF 선택은 그 다음입니다. 시장은 늘 정답처럼 보이는 상품을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의 승부는 상품보다 구조에서 갈립니다. 여러분의 구조가 흔들리면 좋은 ETF도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다만 리스크와 한계는 꼭 봐야 합니다. S&P 500을 코어로 두고 QQQ를 위성으로 얻는 접근도 만능은 아닙니다. 둘 다 결국 미국 대형주 축에 있기 때문에 위기 때는 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달러 강세와 약세가 체감 수익률을 바꿉니다. 또 지수는 고정된 명단이 아니라 계속 편입과 비중이 바뀌는 규칙 기반 상품입니다. 그래서 과거 수익률이 좋았다고 미래에도 같은 종목이 같은 비중으로 이끌 것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은 개인화 자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판단 틀이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P 500은 기본 체력에 가깝고 QQQ는 가속 페달에 가깝습니다. 엔진 없이 페달만 밟으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은 코어를 더 중시하시나요? 아니면 변동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장 위성을 더 크게 가져가실 건가요? 여러분의 기준이 갈린다면 이제 마지막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무조건 오르는 ETF는 없습니다. S&P 500은 미국 대형주 전체 흐름에 더 가까운 선택이고 QQQ는 성장주 쏠림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앞으로 이 차이는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 변수는 AI입니다. 지금 시장은 투자 규모보다 그 돈이 실제 이익으로 바뀌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 한 사람 몫으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 센터 지출이 EPS와 프리 캐시플로우로 이어지면 성장 편향 지수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화가 늦어지면 높은 기대를 먼저 반영한 자산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그 기대가 주가에 얼마나 비싸게 붙어 있는지 보는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정책과 구조입니다. 반독점 규제 반도체의 수출 통제금리 경로는 소수 대형 기술주에 훨씬 민감하게 작동합니다. 반대로 미국 대형주 전반은 현금 창출력이라는 방어막도 있습니다. 실제로 S&P 500 기업들의 2025년 1분 기자사주 매입은 2,930억 달러로 분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들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행동입니다. 다만 이것도 만능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서는 큰 기업이 더 커질수록 지수도 더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오르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넓게 같이 오르느냐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시장 평균을 따라갈 자금과 초과 수익을 노릴 자금을 같은 성격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둘째, 집중이 부담되면 동일가중 같은 보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가중은 큰 종목에 더 많은 비중을 주지 않고 종목 비중을 더 비슷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셋째, 상품보다 규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매수 시점 추가, 납입 조건리, 밸런싱 기준, 환율 대응 원칙을 미리 적어두셔야 합니다. 결국 투자 성과는 예측보다 운영에서 더 많이 갈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도 분명합니다. 무엇이 더 많이 오를지를 먼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이 시장 평균인지 초과 수익 가능성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버틸 수 있는 손실을 숫자로 써보셔야 합니다. 1년 하락을 견딜 수 있는지, 3년 정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장기 투자는 오래 들고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래 버틸 수 있게 구조를 짜는 기술입니다. 다만 리스크와 한계는 끝까지 봐야 합니다. 2022년에 내스닥 100의 연간 하락폭은 약 32%였고 S&P 500도 약 18% 하락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강한 자산도 중간에는 충분히 아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국 투자자에게는 달러 환율 세금 추적 오차, 지수 재구성 규칙 변화가 실제 수익률을 바꿉니다. 추적 오차는 ETF가 따라가야 하는 지수와 실제 수익률이 조금 어긋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거 성과를 미래의 보장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ETF는 분산의 도구일 수는 있어 도손실을 지워주는 도구는 아닙니다. 오늘의 한 줄 메시지는 이겁니다. ETF는 무조건 오르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감수할 위험을 어떤 구조로 가져갈지 정하는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더 원하는 것은 시장 평균입니까? 아니면 더 큰 변동성을 감수한 초과 수익 가능성입니까?